준아, 젓가락질 하나 똑바로 못하고 그걸 떨어뜨리냐? 누굴 닮아 그렇게 칠칠치 못하고 먹을 것만 밝혀? 남편은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는 족족 첫째 아들 앞접시에만 산더미처럼 쌓아주며 무심하게 뱉었습니다. 돈도 벌만큼 벌고 강남에서 내놓으라 하는 학원장이라는 남편입니다. 고기 한 점이 아까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남편은 그날 고기 한 점으로 내 자식의 등급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닮아 공부 잘하는 큰아들은 상전 대접을 해주고 저 닮아 순하고 느린 둘째 준이는 밥상머리에 식충이 취급을 하는 거죠. 멀리 떨어진 고기 한 점 겨우 집어오다 식탁 바닥으로 툭 떨어뜨린 준이가 아빠의 그 서늘한 눈빛에 얼어붙어 젓가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도 아빠의 허락 없이는 죄가 되는 그 식탁. 상상이나 가십니까? 저는 그날 보았습니다. 고기 한 점 주워 먹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10살짜리 내 새끼의 눈동자에서 빛이 꺼지는 거리요.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는 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한 아이의 영혼을 천천히 도려내는 살인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 식탁 한복판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서늘한 금이 그어져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식탁을 엎지 못하고 꾸역꾸역 밥을 밀어넣던 저 또한 그 잔인한 범죄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은 자수성가한 사람 특유의 그 오만함이 뼛속까지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지능과 외모를 쏙 빼닮은 첫째는 가문이 영광을 이어갈 황태자였고 저를 닮아 성격이 무르고 행동이 조금 느린 둘째 준이는 자기 완벽한 인생의 흠집으로 여겼습니다. 퇴근길에 사온 등심 세트도 남편에게는 가족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오로지 제 자부심인 첫째 아들을 위한 보상이었습니다. 자, 우리 큰아들 먹고 힘내서 이번에도 1등 놓치지 마라. 넌 이 아빠를 쏙 빼닮은 내 분신이다. 참다 못해 제가 준이 접시에 고기 한 점을 슬쩍 올려주려던 찰나였습니다. 서늘한 정적 속에 남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식탁을 파고들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매사 굶뜬 놈이 먹는 것만 밝히긴. 저 식탐 부리는 꼴 좀 봐라. 염치 없이 입만 벌리고 있는 게 딱 당신네 식구들 판박이 아니냐?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남편의 눈은 준이를 보고 있었지만 그 독설의 화살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닮아 눈매가 선하고 저를 닮아 이해타산에 약한 그 모든 나의 결핍을 남편은 둘째라는 거울을 통해 날마다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준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남편은 그 눈물을 보고도 비웃더군요. 사내놈이 질질 짜기는. 그 속 터지는 성미도 내 엄마한테 배운 거냐? 준이는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아래로 떨어진 남편이 아까 던지듯 뱉어낸 고기 자투리 하나를 가만히 쳐다보더군요. 아이는 그 조각을 줍지도 먹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그 고기 조각이 꼭 자기 처지 같았겠지요. 저는 그날 밤 준이의 일기장에서 차마 읽지 못할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아빠를 닮지 않아서 죄송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아빠처럼 강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다. 그 문장을 보는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폭력을 강함으로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남편이 쳐놓은 그 보이지 않는 선 밖에서 우리 준이는 슬픔이 아니라 도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식탁을 엎어버리지 않으면 내 아이는 평생 자기가 나를 닮은 죄인이라 생각하며 살겠구나. 혹은 자기를 괴롭힌 그 아빠를 닮아가는 괴물이 되겠구나. 그날 그 식탁 위에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비극은 이미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 학원에 수백 명의 애들이 오가지만 너처럼 머리 안 돌아가는 애는 처음 본다. 넌 누굴 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남편이 거실 가득 쌓인 문제집을 둘째 발치로 툭 던지며 뱉은 말입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 듣고
자란 남자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 모든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못 끼면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강남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입시학원 원장이면 뭐 하겠습니까? 밖에서는 인재 키우는 교육자 소리 들을지 몰라도 집안에서는 그저 돈 몇 푼으로 처자식 숨통 조이는 폭군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비상한 머리 하나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쏙 빼닮아 경시대회를 휩쓰는 첫째는 본인의 자부심이었지만 저를 닮아 성격이 무르고 느긋한 준이는 본인의 완벽한 인생에 섞인 불량품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준이의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제 친정 식구들과 연결해 비하했습니다. 준이 이 녀석 수학 한 문제 푸는데 세월 안 외워라 하는 거 봐라. 하긴 처가 식구들 보면 다들 물러터져서 평생 남한테 이용만 당하고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그 궁상 맞은 근성이 어디 가겠어? 저놈도 딱 그 수준이야. 자식 앞에서 내 부모가 모욕당하는 걸 지켜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편은 자기가 대단한 부하 명예를 일궈냈으니 그에 못 미치는 저와 준이를 짐짝 보듯 했습니다. 내가 당신 그 구질구질한 형편에서 건져줬으면 애 교육이라도 똑똑히 시켰어야지. 도대체 어쩌다 저런 모자란 놈이 나와서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흐려놓는 거야? 당신이나 당신 집안이나 참 대책 없는 건 알아줘야 해. 남편은 저를 구제해준 사람처럼 포장해서 제 입을 막고 그 화풀이를 고스란히 제 자식한테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날은 준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다투고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애들이 자라다 보면 투닥거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위로는커녕 준이의 멱살을 잡고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야, 너 봐라. 얼굴도 내 엄마 쪽 닮아 넙대대한 게 하는 짓까지 그렇게 멍청하냐? 내가 당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지? 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눈물도 못 흘리고 바르르 떨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 아이의 눈동자에서 제가 본 것은 공포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에게 인정받지 못한 분노, 그리고 그 화살이 나를 낳은 엄마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아빠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야라는 그 시린 원망. 그게 제 가슴을 더 후벼 파더군요. 나를 닮았다는 게, 내 부모를 닮았다는 게 왜 내 아이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죄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남편은 친정 엄마가 정성껏 싸주신 김치며 나물을 보더니 젓가락 끝으로 슬쩍 밀어놓으며 한숨을 쉬더군요. 이건 나 없을 때 당신이나 먹고 내가 밥 먹을 때는 식탁에 내놓지 마. 친정 엄마가 손톱이 까매지도록 다듬어 보내주신 그 나물들이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그 말은 단순한 결벽증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준이 그리고 우리 친정의 존재 자체를 이 집안에서 도려내고 싶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울 속의 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눈에 비친 저는 사랑받아야 할 아내가 아니라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더럽히는 오점이었던 겁니다. 나를 닮은 게 죄라면 차라리 그 죄를 온전히 내가 안고 이 집을 나가는 게 맞겠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남편이 첫째와 마주 앉아 상위 1%의 삶에 대해 연설하는 그 오만한 거실 뒤편에서 저는 처음으로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고 기세등등했지만 저는 속으로 낮게 읊조렸습니다. 당신이 무시한 그 순하디순한 피가 당신을 어디까지 무너뜨릴지 기대해. 제 이혼은 이제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제 아이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챙기는 저를 보며 아주 여유롭게 코웃음을 치더군요. 나가서 뭐하게? 애 데리고 나가서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나 준이나 내 돈 없으면 당장 길바닥이야. 고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지 그래. 그 비아냥거리는 말투 속에는 너는 내 돈 없으면 굶어 죽을 존재라는 지독한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준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냄새나는 지옥에는 다시 안 온다. 그렇게 학원 장사모님 직함을 팽개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탈출 직후 이 삶은 그야말로 맨몸으로 칼바람을 맞는 일이었습니다. 지은 지 40년도 넘은 상가 건물 끝에 딸린 작은 사글 세방에서 10살 준이와 몸을 부대끼며 살았죠. 낮에는 시장 국밥집 주방에서 솥뼈를 고며 온종일 뜨거운 수증기에 얼굴이 불어 터지고 밤에는 찬물에 걸레를 빨아 식당 바닥을 닦으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겨울바람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서 피가 배어 나와도 여기서 무너지면 내 새끼가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공포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준아, 엄마 손은 이렇게 거칠어져도 내 인생만큼은 반듯하게 닦아줄게. 그 마음 하나로 24시간을 48시간처럼 쪼개 썼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곱게 살던 여자가 혼자서 애 키우며 무슨 장사를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보란듯이 일어섰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시장을 지켰고 10년 만에 제 이름을 내건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자 남편이 그토록 자랑하던 강남 아파트 전셋값보다 비싼 이 건물을 제 손으로 샀습니다. 학원장 사모님 소리 들으며 눈치 보던 세월보다 내 손으로 직접 번 돈으로 준이 유학 보내고 뒷바라지할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당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준이는 그런 제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명문대를 나와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한 아들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이자 훈장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해. 내가 아빠보다 더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장성한 아들이 제 부르튼 손을 꼭 잡고 울먹일 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이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지옥 같던 그 집에서 나오길 정말 잘했다고, 내 자식 하나는 그 비열한 인간으로부터 완벽히 지켜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독하게 돈을 모으는 동안 준이는 돈과 권력이 없으면 인간 대접을 못 받는다는 아빠가 했던 지독한 말들을 뼈저리게 새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이에게 보여준 건 어미의 사랑이었지만 준이가 본 건 강해져야만 무시당하지 않는 약육강식의 세계였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아빠가 가진 그 싸늘한 권력을 누구보다 갈구하는 어른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5년의 세월, 저는 남편의 그림자를 완벽히 지웠다고 믿었습니다. 번듯한 건물을 올리고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으니 이제 평온한 노후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비극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어 마음을 푹 놓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아들이 30년 전 저를 괴롭혔던 그 남편과 똑같은 눈빛으로 제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사람 좋기만 하면 호구밖에 더 돼? 장인어른 봐봐. 평생 교단에서 공자왈 맹자왈 하더니 퇴직하고 남은 건 그 낡은 아파트 한 채뿐이잖아. 급이 맞아야 같이 가는 거지. 번듯한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제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식 잘 키워놓으면 다 끝인 줄 아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명문대 졸업장에 대기업 명함까지 척척 내미는 아들을 보며 제 굽은 등과 갈라진 손마디가 훈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듯한 이마 아래 제가 평생을 다 바쳐 도망쳐 나왔던 그 인간의 차가운 눈빛이 비칠 때 그 공포는 말로 다 못합니다. 준이는 교장 선생님 댁 외동딸인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책만 읽고 자라서인지 참 단아하고 고운 아이였죠. 처음엔 아들이 그런 며느리를 끔찍이 아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첫 명절 제 가게 일을 돕겠다고 온 며느리가 서툰 솜씨로 전을 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슥 다가오더니 며느리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더군요. 당신은 왜 이렇게 손이 느려? 집안 내력이 그래?
장인어른도 그렇더니 당신까지 답답하게 왜 이래? 우리 엄마 일하는 거 반만이라도 닮아봐. 책만 읽으면 뭐해? 손끝에 야무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 목소리, 그 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아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이 저를 향해 던졌던 그 차갑던 비웃음이 아들의 얼굴에 그대로 박혀 있었거든요. 제가 당황해서 준아, 왜 그래? 새아기 처음이라 그런 거지 라고 말리자 아들은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 들더군요.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으면 며느리도 그만큼 값을 해야죠. 저 집안 식구들은 속 터지게 느긋한 게 문제예요. 나 그런 거 못 봐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제품에 안겨 펑펑 울더군요. 아들이 집에서 사사건건 며느리의 친정 형편을 들먹이며 무시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준희 씨가 저보고 누굴 닮아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당신네 집안은 원래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혀서 가난한 거냐고 소리 질러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들었던 그 모욕적인 말들, 제 친정을 오물 취급하며 가난한 냄새 난다던 그 독설들이 이제 제 아들의 입을 통해 며느리의 가슴으로 화살처럼 꽂히고 있었던 겁니다. 준아, 내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이랑 똑같은 말을 해? 제가 소리를 지르며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피식 웃으며 차갑게 대꾸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틀린 건 아니었어. 아빠가 옳았어. 세상은 1등만 기억해. 장인어른처럼 선비처럼 살아봤자 남는 건 무시뿐이야. 나 이제 약한 거 질색이야. 엄마처럼 당하고 사는 거, 나 그거 제일 혐오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이에게 매일 밤 속삭였던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이의 귓가에서 튕겨나갔고 남편이 식탁에서 뱉어냈던 강한 자가 다 가진다는 독설은 아이의 골수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아들은 상처를 치유한 게 아니라 그 상처를 가시로 만들어 자기 몸에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가장 가까운 사람,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자란 제 아내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던 거죠. 번듯한 내 아들, 효자인 줄 알았던 내 새끼의 등 뒤로 거대한 괴물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그 아이가 사실은 제가 가장 증오했던 남자의 분신으로 자라나 있었다는 사실. 저는 그날 밤 25년 전 그 새방에서보다 더 깊고 어두운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믿었던 아들이 사실은 제 인생의 가장 뼈아픈 실패작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제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준희 씨가 무서워요. 지우를 볼 때마다 꼭 남의 집 애 보듯 차갑게 대해요. 며느리가 제 가게에 찾아와 무릎에 얼굴을 묻고 꺽꺽울음을 터뜨렸을 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찬 몇 가지에서 아들 집에 들를 때마다 목격하는 그 서늘한 광경들. 그게 제 발걸음을 자꾸 아들 집 문턱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준이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아빠를 닮아 영특하고 빠릿빠릿했지만 둘째 지우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을 닮아 성격이 순하고 발달이 조금 느렸습니다. 어느 날 말도 없이 반찬통을 들고 아들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아들이 첫째에게 영단어를 가르치고 있더군요. 그 옆에서 이제 겨우 5살 된 지우가 블록놀이를 하며 아빠에게 다가가자 아들이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지우야, 저리 가서 놀아. 너는 가르쳐줘 봤자 기껏해야 샌님밖에 더 되겠어? 엄마한테 나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아들 집에 들를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이는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행동이 굼뜨면 처가 식구들 닮아서 저렇게 답답하다며 혀를 찼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가난한 유전자 운운하며 준이를 핍박하던 그 독설이 30년 뒤 내 아들의 입을 통해 며느리와 손주에게 화살처럼 꽂히고 있었던 겁니다. 더 참담한 건 며느리의 상태였습니다.
똑똑하던 교장 선생님 댁딸이 이제는 아들 눈치만 보며 벌벌 떨고 있더군요. 어머니, 준희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우리 지우가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죄송해요. 자책하며 우는 며느리 뒤로 30년 전 주방 구석에서 숨죽여 울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제가 도망쳐 나왔던 그 끔찍한 지옥이 완벽하게 복제된 장소라는 것을요. 준아, 내가 아빠한테 당했던 걸 똑같이 내 자식한테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제가 참다 못해 아들을 따로 불러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저를 싸늘하게 보며 대꾸하더군요. 엄마, 내가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그때 아빠가 나를 왜 그렇게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는지 말이야. 앞서가는 사람 눈엔 지우처럼 물러터진 애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야. 엄마도 시장에서 장사할 때 손 느리고 말 안 통하는 직원들 보면 복장 터지지 않았어?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아들을 성공시킨 결과가 고작 세련된 괴물을 만드는 일이었다니요. 아들은 제가 준 사랑은 잊었고 아버지가 준 상처만 훈장처럼 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텅 빈 눈동자와 손주의 겁에 질린 어깨. 이 비극을 끝내지 못하면 제 손주의 영혼도 준이처럼 뒤틀려 버릴 게 뻔했습니다.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방을 꺼냈습니다. 평생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라는 짐을 이제는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가방 입구를 움켜쥔 손등에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을 꽉 줬습니다. 엄마, 지우 엄마가 요구하는 재산 분할 해주려면 우리 집 아파트 팔아야 해요. 그러니까 엄마, 이참에 그 시장 건물 명의 나한테 미리 넘겨줘요. 내가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저쪽이랑 깔끔하게 정리하고 건물 리모델링해서 수익도 제대로 내볼게요. 엄마는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 낡은 건물 관리하는 거 너무 벅차잖아.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 될 건데 미리 증여받는 게 절세도 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니까. 엄마,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식당일 그거 그만하시고 내가 주는 용돈이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 아들은 밥그릇을 툭 밀어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평생 이 가게에서 땀 흘려 저를 키웠는데 이제는 그 세월이 거추장스럽다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뜨거운 불 앞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온전히 저로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숨구멍이었으니까요. 번듯한 정장을 차려입고 제 앞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아들을 보며 저는 제가 키운 게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직면했습니다. 자식이 잘나면 효도할 줄 아시죠? 아니요. 머리 좋은 괴물은 엄마의 평생 피땀이 서린 건물마저 제 아파트를 지킬 방패로 계산하더군요. 30년 전 그 오만한 학원장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제 아들은 이제 효율이라는 잣대로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아들이 며느리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며 시작됐습니다. 아들의 이유는 명확하고도 잔인했습니다. 학자 집안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처가는 경제력도 없고 당신은 애 교육 하나 빠릿하게 못 시키잖아. 내 인생에 당신같이 답답한 인간 이제 필요 없어. 며느리를 등급 미달로 낙인 찍어 내쫓으려는 아들의 모습 위로 저를 무시하던 옛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을 더 우벼 판 건 그 뒤에 이어진 아들의 영악한 태도였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를 내쫓는 판국에 엄마의 건물을 제 아파트 지킬 미천으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들에게 저는 엄마가 아니라 이혼 전쟁에서 본인의 자산을 보전해줄 자금줄일 뿐이었습니다. 준아, 너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며느리랑 손주를 쫓아내려고 내 이름까지 팔겠다는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들은 오히려 답답하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옛날 생각하면서 감상적으로 굴지 좀 마. 아버지가 항상 그랬잖아. 돈은 감정으로 버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 건물을 잡고 있어야 나중에 엄마 호강도 시켜줄 거 아냐. 지후 엄마랑 지후? 솔직히 내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 여기서 잘라내는 게 맞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무능한 게 아니라 너무나 유능해서 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친 이기는 법을 완벽하게 학습한 아들은 이제 그 칼날을 자기 아내와 자식 그리고 엄마인 저에게까지 휘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피땀 흘려 일군 이 건물이 아들에게는 가족을 짓밟고 제 배를 불릴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아들은 제 재산이 자기의 권력인 줄 알지만 아니요. 그건 제가 며느리와 손주를 지킬 마지막 방패가 될 겁니다. 그래, 준아. 내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결과로 말해주마. 대신 그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다를 거다. 저는 무너진 하늘 아래서 비로소 독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 감아줬던 아들의 오만함을 이제는 돈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칼로 도려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아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가난하고 느린 약자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 제 손으로 직접 가르쳐 주기로 결심한 그날 밤. 저는 30년 전 그날보다 더 서늘한 눈으로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습니다. 엄마, 드디어 서류 준비된 거예요?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네. 지긋지긋한 이혼 서류 드디어 정리되나? 나도 숨 좀 쉬고 살겠네. 아들이 상기된 얼굴로 제 가게에 들어와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갈 때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나왔을 때 저는 이 아이가 제 인생의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손으로 그 구원을 끝내려 합니다. 아들의 손에 쥐어준 건 증여 서류가 아니라 제 아들이 휘두르던 그 잔인한 칼날을 뺏어버릴 심판장이었습니다. 아들은 신이 나서 서류를 넘겨보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왜 지후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엄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릴 때 저는 평생 솥뼈를 고던 그 무거운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준아, 내가 그랬지? 아파트 팔기 싫으니 내 건물명에 넘겨서 위자료로 쓰겠다고. 그래서 이 엄마가 내 소원 들어줬다. 내 건물, 방금 며느리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 마쳤어. 이제 이 건물 주인은 내 아내다. 내 아파트 하나 지켜준 거. 내 자식이기에 딱 거기까지만 하기로 했다. 이제 너 뒷배가 되어주던 엄마 노릇은 그만할란다. 기세등등하던 아들의 눈에 공포가 서리는 걸 보는 제 마음도 아팠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나보고 알거지로 살라는 거야? 아들이 울부짖었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알거지라니? 너는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잖니. 준아, 내가 우리 수준에 안 맞는다고 버린 그 사람들. 이제는 엄마 방식대로 지킬 거다. 내가 무시하고 짓밟았던 내 며느리, 내 손주. 걔들 눈에 더는 눈물 안 나게 내가 울타리 쳐줄 거니까 너는 내 갈 길 가거라. 아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잘못했다고 며느리랑 다시 잘해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저는 아들이 며느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건물이 아까워 연기하고 있다는 걸 읽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불러 그 아이의 메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롱 속에서 꺼내온 그 낡은 가방을 열어 건물 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을 건넸습니다.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 건물이 너와 지우의 방패가 되어줄 거다. 준이가 너를 무시할 때마다 이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줘라. 이제 너가 결정해. 시어머니로 써주는 마지막 사죄다. 며느리는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30년 전 제 안에서 멈춰있던 눈물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30년 넘게 가슴에 품고 살았던 제 아들을 제 마음속에서 온전히 독립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그럴 수 있냐고 결국 자식 농사 망친 거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썩은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습니다. 제 가슴을 파고들던 아들이라는 뿌리 깊은 집착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내 며느리와 어린 손주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대접받아야 할 나의 권리라는 더 큰 나무를 심기로 했지요. 가게 불을 끄고 홀로 앉아 있는 지금 어깨가 참 가볍습니다. 60여 년 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저 자신으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아들이라는 무거운 짐을 비워내고 나니 이제야 저물어가는 노을이 눈에 들어옵니다. 30년 전 남편의 불호령 뒤에 숨어있던 38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생했다. 그리고 잘했다. 너는 결국 그 사슬을 내 손으로 끊어냈구나. 비극은 대물림되었지만 그것을 멈추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뼈저린 결단입니다. 저는 이제 제 손주들의 할머니로 그리고 고생한 제 자신으로 남은 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